지금까지도 잘 보살펴 주셨는데요.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하는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노원사에게 수고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나와주세요. 영하 40도의 찬 공기를 포함한 저기압의 이 중심부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요. 이 경계가 점차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한때는 명락대전으로 불렸던 묶였던 두 사람,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극빈층은 자유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수입한 이념이라고 말해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책 행보는 묻히고 있습니다. 잠시 뒤 대선 전국 훑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숫자 역시 또 최다입니다. 정부는 다만 신규 확진 등 전반적인 유행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위중증 사망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83명으로 사흘째 1,000명대를 이어가며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109명이 늘어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5,000명을 넘었고 치명률도 0.85%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919명, 일주일 전 목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해도 700명 넘게 줄며 증가 속도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정부도 코로나19 유행세가 둔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방역당국은 일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 숫자는 여태까지 발병한 것들이 한 1,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확진자 숫자나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코로나19 발생의 결과이거든요.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줄고 있는 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향후 위중증 환자 발생이 줄어들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부터 시행한 방역조치 강화와 3차 접종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완전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는 이번 주 추이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세는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광주, 대구에 이어서 부산과 대전, 강원도 등 전국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첫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인천에서 부산으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 입국 1일차 검사를 받았는데 19일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변이 검사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환자와 함께 부산행 국내선을 탄 승객 21명과 가족 등 접촉자 2명을 검사했는데 일단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입국한 그 1일차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폭넓은 접촉이라든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대전에서도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한 30대가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변이가 확인되면서 지역 첫 오미크론 환자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3명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와 연관된 변이 의심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해 격리 중이던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의심되는 확진 환자가 8명 추가돼 변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지역 전파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에게는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감염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이나 치명률을 낮춘다는 효과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을. 수요일 하루 부산 432명 등 비수도권에서는 모두 1,8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지역 감염에서 26.4%를 차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들이 입원을 해서 치료받을 중환자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증상이 나타난 지 20일이 지난 중증격리 병상 환자들에게 일반 병실로 옮기라는 첫 전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연일 위중증 환자가 최다 규모를 기록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중증 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중증 전담 병상 가동률은 85%를 넘었고 전국 가동률도 80%에 육박합니다. 한계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첫 전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증상 발현일 기준 20일이 지난 중증 병상 입원 환자 210명에게 일반 병상으로 옮기라고 한 겁니다. 이 가운데 89명이 동의해 71명이 병상으로 옮겼고 나머지 18명은 전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일부인 63명은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소명해 적정성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20일이 지났더라도 면역 저하로 감염력이 남아있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계속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지 의료진들 검토를 거쳐 결정한 일반 병실 전원을 거부하면 격리 병상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증상 발현 후에 20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격리를 해제한다는 의미거든요. 격리 중환자실에서 퇴원하거나 내보내버리는 그런 걸로 오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 중환자실로 전원 또는 전실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엉뚱한 대상에 전원 명령을 내리거나 에크모나 인공호흡기 치료로 이동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은데 이를 일일이 소명하도록 해 업무가 이중으로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장 판단으로 해오던 일을 정부가 전원 명령을 내리면서 절차만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 명령서가 온 날 8명이 대상이 됐는데 한 분은 다음 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한 분은 대상자가 아닌데 잘못 선정이 됐고요. 6분은 소견서를 냈어요. 이동을 못 시키는 사유도 있었고. 특히 코로나19 중증병상 입원비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일반 병상으로 옮기면 본인 부담으로 전환돼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뿐 일반 치료까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서울시가 관리하는 요양시설에서는 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도 시가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도 인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다들거리는 분위기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큰 위기를 넘긴 뒤에야 중앙정부에서 적은 인력을 지원받았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립 노인 전문 요양원. 지난달 23일부터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입소자 13명과 직원 8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21명이 감염됐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흡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격리 조치를 취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고, 서울시나 그 보건소 같은 데서 신속하게 그 현장의 그 목소리를 빨리 거기 들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선 너무나 아쉽고. 이렇다 보니 요양원 안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확진된 입소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보호사들은 보호장구 하나에 의존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오가며 고된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확진자 전담 보호사들은 24시간 맞교대 근무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러다가 나 진짜 확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들이 막 언뜻 무서운 감이 막 드는 거예요. 혼자서 케어를 하면서 24시간 고립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요양보호사들은 서울시가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밖에서 인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호사 개인의 희생에만 의존해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확진자 전담 케어조는 자원을 받아야 꾸릴 수 있습니다. 수당도 없는데 그 누가 가족들의 안전까지 무릅쓰고 쉽사리 자원하겠습니까? 서울시도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인력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인력 지원을 하려고 해도 다들 꺼리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뒤늦게 해당 인원을 지원받아야 했습니다. 원래 저희는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발병하면 1인당 14일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발병된 시설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그 시설을 안 가시는 거예요. 다행히 시립요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위험수당 지급과 같은 인력 유인책이 없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 수도권 초중고등학교는 이번 주부터 전면 등교가 중단이 되고 다시 원격 수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조기 방학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아예 자퇴를 선택하는 고등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살 시은이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얼마 전까진 매일 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에 참여하니 좋았는데 다시 원격 수업을 듣게 돼 허탈한 기분입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집중이 제일 안 되는 게 맞고 저희 학교에서도 음악 수업이나 체육 수업 같은 건 직접 활동하는 게 많아요. 근데 집에 와서 원격 수업을 하면은 그게 다 제한되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생인 주혁이도 수업이 시작하는 오전 9시 태블릿 앞에 앉습니다. 화상 채팅 앱으로 출석 확인을 받은 뒤엔 재생되는 영상을 보는 게 수업의 대부분입니다. 계속 튕기고 목소리 중간에 안 들리고 그 글쓰기 쓰는 게 있는데 그쪽 들어가려는데 계속 안 들어가져요. 학부모들은 속이 탑니다. 한창 뛰어놀며 친구들을 사귀고 기초학력을 닦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영상만 보다가 그냥 지나버리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미흡해요. 전 과목이 다 화상 수업으로 이루어져도 부족한데 그게 나머지는 영상으로 가다 보니까 영상도 뭐 10분, 15분이면 끝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아예 자퇴로 활로를 찾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 50만 9천여 명 가운데 검정고시 등 자격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586명 늘어난 14,200여 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내가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도 오락가락거리고 있고 가면은 보면은 그냥 수업 일수 채우고 그런 쪽만 되다 보니까 수능 준비에 오히려 소홀히 될 수 있다라는 거. 학부모 모임에선 정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백신을 맞춰서라도 등교시키겠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차라리 겨울방학이나 일찍 하라는 냉소도 있습니다. 전면 등교 지침이 내려졌다가 번복된 것만 최근 6개월 사이 4차례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2년 차인데도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한 학사 정책에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추가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하고 또 손실 보상에 그동안 제외됐던 숙박업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만족할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난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돼 왔습니다. 운영 가능한 객실의 수가 3분의 1을 줄어서 분명히 손님을 못 받고 장사를 못 했는데 우리는 왜 지원 대상에 빠지는지. 정부가 이번에 약속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는 이들도 포함됐습니다. 과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 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신청은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 전화로 하면 되는데 오는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께는 하루 총 5차례 은행 이체를 하는 등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이번 손실보상에는 숙박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이 추가됐고 지급 하한 액수가 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행업은 이번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여행업이 방역 조치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방역지원금 100만 원만 갖고 버티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될 걸로 기대하고 계속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제 도저히 힘에 붙여서 규모가 좀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을 텐데 그 임대료를 보존을 해준다 그러면 아마 공평하게 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자영업자들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받는다는 불만은 사그러들 줄 모릅니다. 영업 제한과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승인돼 다음 달부터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알약으로 먹는 이 약, 감염자의 중증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슬로비드의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중증을 앓을 위험이 있는 12세 이상 감염자가 내년 초부터 집에서 이 알약을 간편히 복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치료제는 병원에서만 처치가 가능한 링거용 또는 주사제였습니다.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 감염 뒤 5일 이내에 팍슬로비드를 먹으면 중증이나 사망 확률을 90%가량 대폭 낮추고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병상 확보의 부담도 크게 줄이게 돼 코로나를 관리 가능한 전염병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기대됩니다. 이 치료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를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비롯한 여러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It almost certainly will be a physician writing a prescription for someone who within the first 3 days of notable symptoms of COVID and is in a high-risk group to get i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팍슬로비드를 내년 1월 25만 회분 포함해 모두 1,000만 회분 공격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공정으로 치료제 생산에 9개월가량 시간이 많이 걸려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감염자에게 당장 충분히 공급하기는 역부족입니다. And now that the pill is authorized, we'll have discussions to explore how we can help them improve their manufacturing capacity even further by providing any resources needed. 제약사 머크의 먹는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도 곧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약효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이광엽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장점은 자택에서 알약 형태로 먹기에 접근이 편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변이 바이러스에도 치료 효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변이가 많은 이 코로나의 특성으로 볼 때 변이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구 치료제가 변이에 강한 이유를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수용체를 달라붙는 부위, 즉 스파이크라고 하는 부위를 백신의 타겟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팍슬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그 단백질 분해 요소를 저해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막아주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표면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고요. 예. 이미 그 수의학 분야에서 동물의 그 고양이 치료제에서 고양이 코로나 치료제에서 활용된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기전의 약물이. 네. 그래서 성공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할 만하고요. 네, 51일 만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맹을 마치고 이재명 후보와 전격적으로 회동했습니다. 이 후보와 함께 선거대책위원회 국가비전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기로 해 원팀 선대위로 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민주당 다움을 찾자라는 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 시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난달 2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 51일 만입니다. 이 전 대표와 마주한 이 후보는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보살펴 주셨는데요. 너무 이제 상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업어 주십시오. 예, 좀 이따 넉넉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후보 교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1시간 20분에 걸친 회동에서 두 사람은 민주당 정부만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 대통합을 포함한 차기 정부 과제를 제시할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를 함께 이끌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에게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도록 잘해야 한다, 민주당다움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쓴소리도 했고 이 후보는 더 잘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한 경험과 경륜, 또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통합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초 보름 동안 과거 탈당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신년 대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옛 국민의당과 분당 사태 등을 이유로 당을 떠났던 사람들의 복당을 허용해 호남과 중도층 민심을 보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권 심판론과 각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 복수 혈전의 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희망의 대장정이 될 것인가. 합당 논의를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에도 참석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전격적인 선대위 합류로 2달 넘게 이어진 이재명 후보의 원팀 행보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다만 지지층의 경선 갈등 해소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의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호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됐다. 또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수입한 이념이다라는 발언인데요. 내년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부동산 공약도 발표했지만 역시나 구설에 묻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며 편가르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을 혼내달라고 호남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비판하려다 또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국민의힘의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내놓은 이 발언도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단 말로 해석되며 핵심 당원들을 자극했습니다. 포용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의 과거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윤 후보가 거듭 해명에 나섰지만 외국 등에서 수입되어 온 그 이념에 따른 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이 수입됐다는 것이 아니고. 극빈층은 자유를 모른다고 했던 발언 논란을 해명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 논란에 휩싸이면서 선대위 전체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내년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인하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지만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발언 논란 탓에 정책은 또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1박 2일 동안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 대한 진심을 거듭 호소했지만 발언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정책이나 메시지는 사라진 채 또 구설만 남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이 같은 후보의 발언 논란, 당내 갈등 여파도 있는 걸까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해체까지 주장하면서 장 외에서 난타전을 이어가며 내용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대위를 떠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해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6개 본부장들이 모두 사퇴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 대표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총괄 본부장들의 사표를 받아가지고서 뭐 새롭게 구성한다고 했을 적에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별로 이렇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에요. 선대위가 느리고 융통성이 없긴 하지만 총괄 상황본부가 중심이 돼 후보와 협의하면서 다잡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느리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종합상황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전체 의견을 갖다가 제대로 수렴을 해서 후보와 직접적으로 좀 이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공보단장에는 김은혜 의원을, 이 대표가 맡았던 홍보본부장에는 김수민 전 의원을 선임하며 사퇴 수습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외전은 계속됐습니다. 이 대표는 익명 인터뷰로 문제를 일으켰던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으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선대위 내에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정치 장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선대위 갈등 당시 이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을 한데 모아 비판했던 장 의원을 집중 타격한 건데 장 의원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이 감정적인 인신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하고 또 후보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다. 윤석열 후보 역시 윤핵관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윤핵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같이 그야말로 중앙선대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빠진 채 윤석열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잡아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포함해 메머드급 선대위 안팎에선 개별 의견이 계속 나오는 만큼 내용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의원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무차별적인 사찰이라면서 공수처의 존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면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루어진 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의원 7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70여 명의 통신 기록을 들여다본 것은 사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고요. 또 우리 온 국민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사찰공화국이다. 윤석열 후보도 SNS를 통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신기록 조회가 무분별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야당 의원일 경우엔 통신기록 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 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다시 검찰에 접수됐었다는 것이 그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선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며 함께 출장 갔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간을 끄는 사이 핵심 인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논의만 하면 바로 특검이 발의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만 안 됐을 뿐 이미 여야의 특검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야당만을 위한 특검이 돼선 안 된다며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까지도 모두 포함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대선을 앞두고 전국은 꽁꽁 얼어붙은 상황. 대장동 의혹에 더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지며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최 씨 측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내린 부당한 판결이라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색 패딩 차림에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가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들어갈게요. 보호자에게 속았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나오세요. 보호자는 본인의 지시로 위조 문서를 행사했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347억 상당의 허위 정보 증명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동업자 안 씨의 사위 명의로 땅을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최 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동업자 안 씨가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선 위조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 동의를 해줬던 것뿐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또 증명서를 위조한 건 맞지만 안 씨의 집요한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최 씨 측은 동업자 안 씨의 변호인이 사전 설명도 없이 위조 문서를 재판 증거로 제출했고 땅 매각 과정에서 이익 본 것도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번 판결 말고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의 이력서 부풀리기 의혹에 더해 장모 최 씨까지 잇따라 실형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후보가 짊어져야 할 가족 리스크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만취한 채 터널 속을 역주행하던 차량이 일을 마치고 각자 승용차로 퇴근을 하던 모녀를 덮쳐 딸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평소에도 역주행 민원이 수시로 제기됐던 곳이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터널 안을 앞뒤로 나란히 주행하던 차량 앞으로 역주행 승용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옵니다. 앞선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역주행차는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힌 뒤에야 멈춥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5일 새벽. 이 사고로 앞서가던 차를 운전한 26살 딸이 숨지고 뒤따르던 엄마도 다쳤습니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힌 승용차는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30대 A씨.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그 음주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도 많이 다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숨진 딸은 코로나19로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와 맥주집을 운영하는 엄마를 돕다 변을 당했습니다. 눈앞에서 외동딸을 잃은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오히려 더 그때 같이 있지만 않았더라도 그런 사고 당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정말 억울하게 당한 사고라 부모로서 그냥 미안한 따름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터널은 진출입 고가도로와 일반 도로가 뒤섞인 복잡한 구조로 설계돼 평소에도 역주행이 종종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숨진 딸의 엄마가 직접 민원을 넣기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임시 대책을 수시로 세웠지만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인지도 하고 또 자주 공사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와서도 여기 도색이라든지 그 작업도 계속 합니다. 경찰은 가해자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OTN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고삐를 죄자 제2금융권에서 기업 대출이 급증해서 위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과 과계를 합한 민간 대출이 급격히 늘었지만 가계부채는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분기 말 1,845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가계부채 억제를 최대 목표로 한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억제를 추진하자 엉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이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9월 말 기준 비은행 기업 대출은 512조 2천억 원으로 2016년 이후 연평균 2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기업 대출 증가율이 연평균 6.4%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3.4배에 달합니다. 가계부채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와 기업의 부채 합이 219.9%로 집계돼 1975년 이후 가장 높고 작년 3분기 말보다 9.4%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아직은 가계부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LTV 비율이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도 양호한. 올해 2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은 내년 상반기 2번 정도 더 기준금리를 올려 완화된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또 나왔습니다.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율이 내년 1월 말부터 내려가는데 수수료 부담이 40%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금융관련법에 따라 3년마다 원가를 바탕으로 카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당정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폭이 가장 큽니다. 0.8%에서 0.5%로 내려가 220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40%가량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매출액 3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 가맹점 60만 곳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6%에서 15% 덜게 됐습니다. 경감된 금액은 모두 4,700억 원. 이 가운데 약 60%는 영세 가맹점이 차지합니다. 우대 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감소분 4,700억 원은 고스란히 카드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져 카드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공감하지만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부분이 이미 적자인 데다 더 높은 수수료로 자율 운영하는 빅테크는 놔두고 왜 카드사만 깎냐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판매 부분에서는 적자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이는 향후에 고객 혜택을 더욱 줄일 수밖에 없고 카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빅테크와 핀테크의 결제시장 진출로 인한 카드사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
핀테크에 비해 불리한 규제 개선과 핀테크 출자 등을 지원하겠다며 카드사를 달랬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내일부터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 지방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예상이 되지만 너무 눈이 많이 내릴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도 밤부터는 급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고 자료가 집계된 1991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추운 성탄절이 됩니다. 지상으로부터 5km 상공을 기준으로 영하 40도의 찬 공기를 포함한 저기압의 이 중심부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요. 이 경계가 점차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모두 점유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강한 한파,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며 한파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성탄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진 뒤 중반부터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사흘 이상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성탄 한파 속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동과 제주도 산간 지역입니다. 특히 영동에는 20cm가 넘는 큰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발령되겠습니다. 또 성탄 이후에는 서해안에도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한파와 폭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말이죠.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 보수 정당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쏟아낸 망언은 윤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오로지 있는 자와 배운 자만을 위한 국가라고 천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해석과 해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극빈층 자유 발언에 이어서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속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부득이하게 입당했다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보란 듯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하며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출연 원고를 다시 한번 봤더니 그때는 가족 리스크 얘기를 두 분과 했고 오늘은 본인 리스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뉴스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저도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네, 논란의 발언 두 가지를 이어서 들으셨는데 먼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분, 외국 수입 이념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이제 길게 늘어뜨려 보면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인사 출신을 비판하려다 나온 발언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늘 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이 정권이 잘못한 것 중에 뭐가 있느냐라는 이제 물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편을 갈랐다, 국민들의 편을 갈랐다. 그래서 이렇게 다 편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한 정치가 문제였다. 근데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편을 가르는 또 발언 아니겠습니까?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있고 외국의 어떤 이론에 따라서 그것에 어떤 사로잡혀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적절치 않은 얘기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애초에 한 이유가 이 정권이 여러 가지로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권 출신인 인사들이 그릇된 그러한 어떤 정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게 반영된 거라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게 전형적인 어떤 색깔론의 논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잘못했다고 하는 정책들이라는 게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얘기한 거를 좀 종합해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연관된 이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지금 이 수입된 이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뭐 남미에서 온 종속 이론도 있다고 하고 북한에서 온 주체 사상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종속 이론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반제국주의 이론인 거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을 뭐 쉽게 얘기하면 착취하고 있는 구조 아니냐 뭐 이런 건 거고 주체 사상이라는 거는 뭐 북한의 어떤 그런 뭐 통치 이념인 거잖아요. 그런 이념 속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부동산 뭐 종부세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의 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정권은 그 잘못한 정책을 왜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논증을 해서 그것과 본인이 주장하는 외국에서 수입된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무슨 이념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이념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그 중간 연결고리는 다 없는 상황에서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불순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책을 망쳤다, 국가를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좀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어떤 이념에 감화돼가지고 이 정권을 사실은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제 과거의 빨갱이 논리하고 거의 이제 그대로인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과도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고 스스로도 자기 모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서 자막에 자유 발언 논란 속의 광주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도 그 전날에 있었던 극빈층 자유 발언 때문에 항의하는 시위도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발언 그리고 논란 해명 혹은 사과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국면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언젠가도 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극빈층과 자유 그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이념적인 문제가 본인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또 크게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총체적인 이념이라는 것은 개별 정책과는 달리 총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연이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크게 좀 해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호남 지역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5.18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그 수입 이념이라고 부른 것들 예를 들면은 이제 학생운동의 조류였던 NL, CA, PD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들이 5.18 이후에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이념의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오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어두운 시대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념들이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게 있는 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도 보면 일제강점기 때의 주류 독립운동의 이념은 우리가 일단 민족 독립부터 하자. 그리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도 만들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독립운동가 중에서 상당수가 그쪽 계열에 속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변혁 이념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적 환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시비를 걸듯이 이렇게 일반적인 민주주의하고 그쪽하고 완전 분리되는 것처럼 사람 자체가 분리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분열을 야기하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NL, CA, PD 이런 이념에 대해서 수입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입 이념이라고 따진다면 우리가 일반 제품도 한국 회사가 만든 제품이지만 안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부품이 들어간다거나 또 일본에서 만들어진 무언가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결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치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럼
토종 이념인가. 그렇게 치면 무슨 사단 칠정론 이런 것 빼고는 이제 남는 게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또 놀랄 만한 또 발언을 했습니다. 자, 혁신의 필요성을 말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을 선택을 했다. 부득이하여라는 뜻에는 마지못해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논란인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한 측면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을 했고 입당 시점을 계속 미루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메시지의 내용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시점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입당을 선택할 때 이른바 이제 제3지대에서 좀 이렇게 좀 제3 후보로서 이제 좀 몸집을 키우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의힘 그때까지는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국민의힘을 변화를 이끈다든지 이러한 전략을 세우다가 그것이 이제 잘 되지 않아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고 정말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기에 지금 입당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정치 철학은 거의 국민의힘하고 유사하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 참여 선언을 하면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입당을 하고 나서 경선 기간 동안에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 조직들하고 일체감을 가지는 과정을 가지고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고 우리가 그 변화를 완수했고 이 변화를 완수한 어떤 힘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경선 기간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정치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행위를 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이제 국민의힘이 부득이하게 입당을 한 것이고 아직도 국민의힘이 변화돼야 될 것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유권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맥락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왜? 그동안은 여러 가지 뭐 실언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어떤 핵심적인 이념과 사상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또 국민의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입당을 했다고 할까? 이게 유권자들에게 의문을 가지게 할 것이고 네. 당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전폭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좀 지지를 해줬는데 네. 지지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좀 부득이하게 입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생각이 달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99가지 생각이 달라도 뭐 한 가지 정권 교체 원칙에만 동의하면은 모두가 이제 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다라고 이후에 해명을 했는데 네. 그 해명이 이 지금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그러한 이제 맥락을 반드시 또 뒷받침하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발언한 것과 해명이 좀 어긋나는 듯한 상황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적 미숙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지 못하고 보좌하지 못하고 그러한 리스크들을 줄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선대위의 문제, 이 선거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네. 같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대위 지금 논란, 갈등 논란 속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실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한때 그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높을 때는 어느 정도 메시지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당원이나 유권자로부터 부득이하게 또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는 부메랑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대위에서 좀 당혹스럽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초반에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특별히 뭘 잘했다라기보다는 두 가지 원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의 난맥상, 특히 대장동 의혹과 같은 사법 리스크, 큰 리스크가 터지면서 네.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묻혔고 그리고 어차피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자동적으로 쏠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말을 고도로 정제해서 하거나 아니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잘해서 그렇게 풀었다기보다는 좀 줄여가면서 풀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호남 행보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좀 치명적인 것은 사실 그 전두환 옹호 논란 같은 경우도 부산 지역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네. 그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발언을 부산이 아니라 광주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가, 호남에서 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호남 지역을 찾아서 부득이 국민의힘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을 영남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느냐. 네, 그걸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메시지가 가는 데마다 상반되게 다른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네. 있다는 거.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얘기를 하든 전국적으로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마치 어떤 밀실에서 얘기하는 듯한 느낌? 네. 이런 것들까지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초의원 활동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내가 무슨 당에 비록 들어갔지만 공천 받으려고 들어간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지방 정치인들을 여러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방 정치인들은 이제 뭐 자리가 중요하니까 뭐 본인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 자리를 위해서 갔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해라기보다는 뭐 그런 사람들도 꽤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온다면은 그 지지층이라든지 당원부터 시작해서 네. 좀 상처받을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좀 걱정이 듭니다. 사실 이 밖에도 뭐 구인 구직앱 개발 제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실시간 동기화되는 AI 기반 일자리를 매칭하는 어떤 설명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같은 실언 논란이 없었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호남 일정 중이거든요. 최근에 어떤 논란을 좀 반전하기 위한 동서균형발전 통합을 강조하면서 그런 기회로 잡았을 테고 또 이 자리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통합 추진 얘기 같은 것도 했고 정책 행보를 보인 건데 지금 논란으로 묻혔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얘기한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랑 재산세를 통합한다든지 뭐 공시가격 그다음에 인하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또 진지하게 다룰 수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좀 이 실언 논란 이런 게 불거지면서 상당히 좀 그것이 묻혀 있는 거죠. 네.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또 지적이 되고 있는 선대위의 일정과 메시지와 정책에 서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이런 정책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2022년에는 환원할 것이고 종부세랑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라는 것은 이 공시가격을 이제 조정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가구 주택 뭐 세부담을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핵심은 이제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방세랑 통합하는 거는 결국은 종부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게 맞냐 지금 상황에서 종부세를 없애면은 윤석열 후보가 기대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벌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이냐 이런 판단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런 메시지들이 잘 나올 수 있으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조건과 맥락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호남에 가고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 호남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종부세랑 재산세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거기도 중요한 분들이 있겠지만 예. 주로 이 이슈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간 상황에서 사실 아까 AI 구직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언론에서는 이제 이미 구직앱이 있는데 왜 윤석열 후보는 미래에 생긴다고 하느냐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의문인 것은 해명이 더 사실은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왜 이런 해명이 나왔는지에 관한 거예요. 네. 지금 AR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서 설명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구직급여나 이런 걸 신청할 때 이걸 신청하는 사람의 조건이나 그리고 원하는 일자리가 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그러한 일자리에 수요가 있는 기업하고 실시간 매칭을 하는 AI를 탑재한 그러한 앱을 사용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네. 그거는 개별 기업이나 뭐 개별 어떤 그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국가가 갖고 있는 일자리 통계나 이제 일자리 데이터를 공유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내용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그러면은 그냥 그런 앱이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의 형태로 발표가 됐어야 될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도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도 이 어떤 좀 뭐랄까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실언한 거, 뭔가 이상한 얘기한 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한 거 이런 것만 지금 부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선대위가 제대로 이제 좀 가동되지 않고 있고 서로 네. 충돌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처럼 정책을 내놓아도 소용이 없고 또 호남에 가서 이 지역 일정을 수행하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어서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고민도 많고 마음도 바쁠 것 같습니다. 70여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후보 메시지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잠시 뒤 다룰 내용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 경험이 없어서일까라는 뭐 해석도 있고 소통과 인식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정치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도 내가 네. 정치인이라면 저렇게 얘기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심지어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를 보면은 취지 자체는 무난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때에도 메시지 실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숙련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역시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국 정치가 정당 정치를 통해서 오래 숙성된 인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직업적 요인을 좀 찾아보자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의 검사들은 언론을 다루는 이런 쪽에서도 좀 능숙한 검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언론으로부터 평가는 좋은 편이었던 검사거든요. 근데 이게 법조 기자하고 또 정치 기자의 차이일 수 있는데, 법조 기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검사 시절에 윤석열 후보를 취재를 했으면 주로 사실 법조는 사실관계라든지 이쪽을 취재를 합니다. 그럼 워딩이라든지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걸러지거든요. 근데 정치부 기자분들이 그런 걸 걸러주지 않죠. 네, 워딩이 나오고 특히나 튀는 부분이라면 더더욱이나 헤드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언론의 당연한 보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도 어쩌면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말로 트집을 잡히지 않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구나, 좀 스스로도 좀 심각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라도 어떻게 자신의 발언이 비춰지고 이것이 활자화될 때 어떤 느낌을 사람들이 가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법조 기자, 정치부 기자로 좀 비교해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선대위에서 그런 지점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선대위 갈등 논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존재를 주장하며 최근에 이제 사퇴한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에 나섰고, 또 장제원 의원 발언도 이어졌거든요. 함께 듣고 나서 이 부분도 해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이준석을 옹졸하고부터 시작된 그건데 선대위 전반적인 내용을 쫙 열거하면서 다 질타합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비서실이 너무 후보님 측근 의원들이 고진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윤핵관의 실체가 뭐예요? 뭐 익명의 뒤에서 비판한다? 제가 익명의 뒤에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요, 정권 교체가 흐름하는 게 생각할 때고, 이런 인신 공격에 계속 반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진흙탕산밖에 안 돼요. 네, 이준석 대표, 장제원 의원 발언 들으셨는데, 잠깐만 정리해보면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바로 이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고, 지금 이준석 대표와 장제원 의원 발언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장제원 의원은 출근도 하지 않는데 무슨 윤핵관이냐라는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윤핵관이 누구인지는 기자들이 좀 증명을 하고 취재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좀 인증하는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설명이 다소 이제 좀 안 맞는 게, 이 이준석 대표의 문제 제기의 핵심은 장제원 의원이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이제 그게 비서실이든지 선대위든지 어쨌든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인데, 선대위 내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윤핵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기자들이 한번 물어봐라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선대위에 직책도 없고 비서실에도 있지 않고 떠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윤핵관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조건인데 장제원 의원이 너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윤핵관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이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설명을 이제 윤석열 후보는 한 거고요. 그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해명과는 관계없이 이제 윤핵관이 누구냐, 그리고 그것은 장제원 의원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의원에 대한 생각을 일정 정도 밝혀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직도 윤석열 후보의 주변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뭔가 그래도 실체가 있는 어떤 조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본인 생각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밝혀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래야 이제 이 얘기가 좀 잠잠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장제원 의원을 지목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다소 이제 성급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다라고 얘기한 근거가, 예를 들면 임태희 총괄 상황 본부장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 커튼 뒤에서 이렇게 조율한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조직본부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하는 건데 사실 또 일부의 지적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일부 다른 인사들의 인터뷰라든가 네. 또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또 노출된 바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말을 빌면은 윤핵관이 아니어서 정말로 이제 신문을 열심히 봐서 정보가 빨라서인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장제원 의원을 정확하게 지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윤핵관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또 지역구에 가가지고 일부러 사진 찍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보낸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계속 이제 찍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또 반대편에서의 또 반대의 좀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장제원 의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찍어서 이 윤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유리한 주장을 계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 선대위에서 이제 손을 떼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과 별개로 거의 모든 언론을 나가서 모든 언론의 취재에 응하고 모든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일부분 또 우리가 볼 때 이준석 대표로서 또 반격을 하거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울 만한 그런 무기가 얼마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총체적 난국이다. 네. 그러면 여럿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특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보가 힘을 실어줘야 풀리는 문제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권을 줬다면 선대위는 해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권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것은 본인이 잘 풀지 못하니까 솜씨 좋은 분한테 맡겨서 확 바꿔버리자 이 얘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계속 명심을 해야 될 게 김종인 위원장은 후보와 당 조직의 신임을 받고 총괄위원장이 된 것뿐이지 이분이 어떤 선출 절차를 거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권력을 잡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게 시기의 문제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권력 정통성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도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저기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절충하는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조금 앞질러 나가는 정도.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의존 이런 것들은 조금 적을 필요가 있다. 예, 결국에는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윤핵관 이렇게 거론을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이쪽에 결정력을 행사하려고 그래도 대표로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발단이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수 출신 의원들이 막 움직여서 좀 섣불리 방어를 하려고 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최고위원 간의 싸움이 났는데 이 현상 자체를 보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특정한 누군가를 지목해서 이 사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네.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접근하면 이 문제는 풀리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최근에 이제 부인의 말씀하신 허위 경력 의혹 보도가 YTN 보도가 나간 이후에 또 가족 리스크가 불거졌다가 잠시 또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장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장고 증명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구속은 피했습니다만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점에서 지금 최근에 어떤 국민의힘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 국면 속에서의 윤 후보의 어떤 지금 위기 국면을 맞고 있거든요.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이 처가 리스크라는 것도 장모 관련한 문제도 뭐 하루 이틀 얘기가 된 게 아니죠. 벌써 네.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제 회자가 되었던 얘기고 그게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이제 선거를 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계산이 섰다면 진작부터 이 문제를 준비하고 어떻게 이걸 대비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계획을 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뭐냐면은 사법부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한마디 더 붙였었는데 다만 이제 과거에 이 문제를 검찰이 수사기관이 입건하지 않은 것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해명이 아니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선대위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 허위 이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대위에서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 씨 허위 이력을 정말 총력 방어할 것이면은 그 방향으로 전략을 짜서 모두가 그러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빨리 사과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하면 빠르게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는 이 빨리 사과하고 넘어가자고 하고 그리고 조수진 이제 전 공보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선대위에서 누가 시킨 사람도 아닌데 그런 교수 출신들의 기자회견을 막 획책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런 상황이 문제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이 뭔지 전모가 뭔지
이 선대위가 이 대응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투명하게 선대위 차원에서는 밝혀줘야 이게 대응이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도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공적 문제가 언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장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얹어서 지금 최근에 어떤 부인 논란을 겪는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선거 중에 등판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라면서 물론 이제 어제 발언이긴 합니다만 청와대 이 부속실을 폐지하자 뭐 이런 제안도 했고 또 영부인이란 말을 쓰지 말자라는 또 제안도 했거든요. 덧붙여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제2부속실 폐지는 저는 정책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를 줄이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학계에서도 한국의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다 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족을 보좌하는 그런 부속실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우자께서 등판을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 얘기를 좀 진작에 했었더라면 그리고 우리 배우자는 내가 정치를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도 배우자가 꼭 선거를 하거나 또 정치 활동을 따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미리 얘기했었더라면 좀 어느 정도 정책적인 그런 신빙성이 있었을 텐데 그 허위 이력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어쩔 수 없이 궤도를 수정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2부속실 폐지까지는 괜찮은데 영부인이란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피력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난감했던 것이 이제 모 언론사의 경우에 과거에 영부인에 대해서 여사라고 쓰지 않고 영부인 땡땡땡 씨 이렇게 썼었어요. 사실 저는 이 호칭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 대통령 지지층의 강력한 비토 때문에 그것을 여사라는 호칭으로 바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사보다는 영부인이 더 맞는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만약에 여성 대통령이 있고 그 남성 배우자가 있다면 그분을 보고 남사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여사라는 표현은 저는 이제는 사라져야 될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부인의 대안으로 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도 누구누구 씨라는 표현 또 대안이라고 했는데 저는 영부인 땡땡땡 씨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호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부인의 의미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적으로는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로 지칭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는 뭐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른바 원팀이 좀 흔들리는 사이에 공교롭게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팀의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51일 만이죠. 일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하시고 민주당의 4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활동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낙에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자맹을 멈출 것인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속에 토시 하나까지 기자들이 아마 주목을 했을 텐데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후보나 당과 후보나 결이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과 함께 민주당 다음을 찾자라는 또 이를테면 쓴소리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지금 국가비전통합위원회 위원장도 공동위원장의 형태로 맡겠다고 하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과 후보와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용인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불안한 후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네.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이제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쉽게 자기가 얘기했던 것을 뒤집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이렇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뭐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쓴소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 유턴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걸 연출할 수 있으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시너지가 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 단독 정부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좀 성향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어떤 민주당의 인물들도 이재명 후보와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정권이구나,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럼 이제 오늘의 만남이 상당히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걸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게 되려면, 이런 전략의 효력을 가지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정이 돼야 되고 극복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니까 변화가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는 질 수도 있었던 선거라고도 생각했는데 아마도 이길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지지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걸 머뭇거리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충분한 지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점을 해낼 수가 있느냐가 이재명 후보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시간 정도 점심을 함께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평론가님께서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 하셨는데 어떤 약점을 좀 이낙연 전 대표가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당장의 이미지적으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민주당에서 가동됐던 적이 있죠.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비결이랄까요? 이미지적인 면에서 이낙연, 이재명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미지의 투톱이라고 하는 네. 이 대선 후보 예비 주자들의 구조, 이런 것들이 민주당을 쌍끌이해서 끌고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호남 표심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을 포함해서 중도 보수 성향 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선호도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적 약점, 조금 가벼워 보인다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캐릭터인 것은 분명하다. 네. 예,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는 좀 등판 시기가 조금 일렀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늦은 게 아니고 일렀다. 네, 일단은 이낙연 후보가 등판 시기가 늦어진 것은 저는 한편으로 본인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와서 도와주면 이 후보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 미약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후보가 자력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지지율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때 크로스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등판을 하는, 이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도 이번 경선 기간에 대장동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를 했던 주체거든요. 네. 이번에 좀 불행한 사건이 터졌죠. 김문기 씨의 사망이 터졌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뤘으면 어땠을까. 섣불리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특검이라든지 이런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을 같이 제기했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등판하는 것, 이거는 조금 일렀다. 예, 조금 네. 한 주만 늦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시점을 지지율과 좀 맞물려서 해석하셨는데, 바로 그럼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일단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바뀌죠. 35%, 29%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또 두 후보 모두 동반 하락했다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동반 하락하는 와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더 컸다, 그 폭이 더 컸다. 그 결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앞서가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네. 건데요. 이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래서 이제 절반은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이고,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결과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최근 네. 들어서는 그러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흐름이 바뀌는 거는 그 전까지는 이제 좀 보였는데 정말로 앞서가는, 좀 치고 나가는 듯한 여론조사, 그런 건 또 없었다는 점에서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무될 만한 대목이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같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 네.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 문제는 남아 있는 건데, 아마도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좀 하락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이른바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족 리스크, 이게 서로에게 이제 영향을 미친 거겠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들이 뭐 이 도박을, 불법 도박을 하고 뭐 불법 성매매에 이제 뭐 연루된 것 같고,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문제와 처가 문제, 이게 지금 다시 이제 조명받고 있는 문제하고, 국민들이 어느 걸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생각한 거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 리스크가 더 크다고 제가 본다고 보는 해석의 근거가 이제 이런 것인데요. 물론 또 의미가 다른 여론조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앞서서 이제 뭐 제2부속실을 이제 없애고 뭐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의 맥락을 정확하게 주어줘야 되는 것들이 청와대를 그냥 수수한다 이런 맥락인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씨와 처가의 리스크를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가 윤석열 후보한테는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의혹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살아나고 불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율 하락의 추세가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보다는 좀 늦춰졌지만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런 모습도 보여줬으니까 특검에 대해서 그전까지의 입장이 윤석열 후보도 같이 하는 특검을 하자 또 있었지만 사실 이 양당의 협상의 쟁점은 특검 추천권에 제가 볼 때는 더 핵심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양보를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함께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출구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점들을 네.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고 말씀하신 배우자 어떤 허위 이력 의혹과 함께 또 선대위 논란, 이준석 대표의 사퇴 영향도 좀 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어서 연령별 지지도 추이도 함께 보여주시고 사실 함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연령대 대부분에서 하락을 했는데 특히나 20대와 50대의 낙폭이 크거든요. 50대 이하에서 하락한 점이 좀 눈에 띄기도 하고요. 네, 50대 부분이 특히 뼈아픕니다. 50대는 사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좀 빨리 이반시킨 그 세대거든요. 네. 그게 시점이 이미 2019년 조국 사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 50대는 사실 중도 세대가 많고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다가도 어느 쪽이 좀 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세대가 50대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믿음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후보 다 뼈아픈 대목은 20대, 30대입니다. 네. 뭐 한쪽이 이겼다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사치스러워 보이는데요. 20대 같은 경우는 합쳐가지고 40%가 안 되고 30대 같은 경우는 합쳐서 50% 정도가 됩니다. 네. 절반 이상의 2030 세대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직까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고, 네. 아까 총체적인 지지율 추이도 보셨겠지만 오히려 두 후보의 합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보통은 양강 구도에서는 끝까지 가면서 이제 무응답층도 더 후보의 지지층으로 신규 진입이 되는데 이 경우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오히려 힘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이제 투표율의 저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자구도로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 특히 연령적으로 2030 세대가 저는 캐스팅 보트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대다. 라는 차원에서 네. 아직까지 무응답층이 많지만 이들 세대가 결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저는 2030 세대의 선택이 가장 재밌는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연령을 보셨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지역별 지지도 결과도 함께 좀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서울, 인천, 경기부터 쭉 해서 강원, 제주까지 보시면 되겠고, 끝으로 지금 보면 국정 안정론 그리고 정권 심판론을 물은 결과가 좀 눈에 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해설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국정 안정론이라는 건 어떻게 좀 들릴까요? 일단 이제 여론조사의 맥락상 이제 국정 안정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의 형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해온 국정의 이러한 성격이나 이런 성격들이 다음 정부에도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물어본 그러한 문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권 유지란 딱 일맥상통하는 것 같진 않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권 유지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정권과 차별화를 막 하면서 그러한 행보를 하면서 이제 이뤄냈을 때도 정권 유지에 포함이 되는 건데 뭐 국정 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경우는 또 아닌 것으로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이제 반영된 조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이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하냐 아니냐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판단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조사에서 나오는 정권 교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하고 같이 가는 거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정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제 거기에 가까운 여론이 지금 이제 좀 뭐랄까요, 크로스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네. 하지만 구조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이제 뭐 역대 어느 정권도 그렇듯이 정권 말에 가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처한 이제 위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수치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11월 4주에 정권 교체로는 48이었는데 지금 42까지 내려가긴 했거든요. 예. 네.
정권 심판이 곧 윤석열 후보 지지를 의미를 하게 되었죠. 현재의 선거 페이스가 일단 양강구도고 어느 네. 쪽 한쪽이 이제 정권 안정이냐 뭐 심판이냐 이거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원래 후보 지지율 자체가 정권 심판론이나 교체론하고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악재들이 터지면서 그러면 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윤석열 후보 지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 쪽이 정권 그 국정 안정론 쪽으로 조금 이동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수는 이제 무응답 쪽으로 빠져 있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정권 교체론이 원래는 압도적이었었는데 또 알 수 없는 선거판으로 가는 결국에 50대 50에 가깝게 조정되는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이름을 대체한 국정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의 응답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연령별에서 확인했던 무당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양 캠프에서 아마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인 한 번. 네. 후보님, 네. 제가 예술가인데 네. 여사님 그 네. 전시할 때 제가 자주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사님들 힘내시고 당당하시라고.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도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못 오실까봐 저희 조마조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요. 또 공교롭게도 저희 당내 여성 언론인 출신 정치인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더 참 특별합니다. 저랑 김종인 위원장은 척하면 척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 잘 안 합니다. 당대표로서 어떤 얘기 하실 수 있을까요?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김은혜 의원 기자 시절 이사를 주스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김건희 여사님 문제 관련해서 대응 방안이 선대위 내부에서 조율이 안 됐다는 문제들이 있어서 많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 문제는 제가 뭐 물어보실 건데요? 그 지론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수석 제도를 없애겠다, 제2부속실 정도를 없애겠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 내조 위주의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대통령만의 아주 소극적인 내조. 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영부인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뭐 국모라고 했잖아요. 건국 초기에는. 근데 저는 그냥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영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비추어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질문하실 거 많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아니 뭐 안에서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저랑 김종인 위원장 늘상 얘기하는데 10년 가까이 교류했는데 뭐 척하면 척이지 뭐 딱히 말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로 촉발됐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아닙니다는 약간 진심이 없나 아닙니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재로 타격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손님 일행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 안 하고 띄엄띄엄 앉히거나 24시간 영업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잇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게 문 앞에 붙은 공지가 눈길을 끕니다. 5명 일행이어도 한 명 한 명의 혼밥 손님으로 간주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일행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방역 지침에 우회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다행히 오셨을 때는 그 1인으로 여러 팀으로 이제 나눠서 오셔야만 입장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분들께서도 식사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한 카페는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제재에 나서자 철회하긴 했지만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응원이 잇따랐습니다. 딱 1년 동안 매출의 1, 20%밖에 못하는 상황을 그냥 견뎌왔는데 대출을 받아가면서 근데 이제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대놓고 맞서거나 방역 지침 구멍을 찾는 등 반기를 드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저항은 점차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2일엔 서울 광화문에 자영업자 수백 명이 모여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 정책을 성토하고 거리두기 철회와 100% 손실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사하는 게 죄입니까? 집합 금지와 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저희 손실액은 이제 누적될 만큼 누적이 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상 첫 전국적 집단 휴업 여부를 두고 시행한 찬반 투표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단 휴업이 가결되고 식당 등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 점심시간 혼란과 불편이 현실화하면서 거리두기를 둘러싼 갈등도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50개 주 모두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자라도 30인 이상의 모임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마지막 오미크론 청정 지역이었던 사우스 다코타주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50개 주 모두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2일 만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을 맞았거나 추가 접종을 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전파력 때문에 30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there are many of these parties that have 30, 40, 50 people in which you do not know the vaccination status of individuals. Those are the kind of functions in the context of COVID, and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Omicron, that you do not want to go to. 뉴욕타임스는 자체 집계를 통해 일주일 단위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5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15만 4천여 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27% 늘었습니다. 입원 환자는 2주 사이 13% 증가한 6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주 정부와 지역 보건당국은 방역 조치 강화에 잇따라 나섰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 무료 검사소 12곳을 새로 열고 주민들에게 검사를 독려했습니다. 지난 20일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한 워싱턴 DC는 다음 달 15일부터 식당과 술집, 체육관 등 실내 시설에 입장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계열 지역 캠퍼스들은 내년 겨울학기 일부 기간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부스트샷, 즉 추가 접종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각지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재확산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이어 인근 교토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에 나간 적이 없고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감염자가 나온 지자체들은 비상입니다.
府民の皆さんにおかれましては、大阪府内においては、オミクロン株の市中感染があるということを前提に、基本的な感染対策の徹底をお願いしたいと。 일본은 지난 가을부터 확산세가 진정돼 최근 하루 확진자 수는 전국 2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한 재확산은 이제 시간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国内でオミクロン株が面的に広がるというふうに広がっているというには考えていませんが、複数のいわゆるスポットですでに感染が始ま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 도쿄 역시 최근 일주일 코로나 입원 환자가 배로 늘었습니다. 나고야 공업대 연구팀은 다음 달 3,000명, 내년 2월에는 3,700명까지 도쿄에서 하루 감염자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연말연시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이 이어져 감염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지역 주민은 무료로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専門家会合で審議をいただき、可とされたならば直ちに承認をした上で、週末より全国に20万回分の配送を開始し、来週から使えるようにいたします。 한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군 부대가 출국 전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일본에 들어온 뒤 집단 감염이 나타난 데 대해 미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에 임기를 마치고도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던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마침내 귀국합니다. 코로나 차단에 주력했던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경 봉쇄를 일부 완화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함경남도 장진군을 찾아 6.25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중국군 묘역에 헌화했던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 2015년 부임해 6년 9개월간 최장수 북한 주재 중국 대사로 근무한 리진쥔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어제 만수대 의사당에서 작별 방문을 하러 온 리진쥔 중국 대사를 만났고 환송 연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진쥔 대사는 이미 지난해 임기가 끝나고 올해 2월에는 후임자까지 내정됐는데도 그동안 북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지병인 당뇨로 본국 귀환을 희망했지만 북한이 코로나 유입을 우려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의 인적 물적 왕래를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에 얼마만큼 철저했는지는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현 시기 공화국에 가장 중시하고 완벽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한 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 시기 공화국 정부가 최대로 중시하고 완벽성을 기하여야 할 사업인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과업을 밝히시었습니다. 때문에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선수단이나 대표단을 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방국인 중국 대사의 귀국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 차단에 주력했던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경 봉쇄를 일부 완화하고 일정 수준의 교류와 교역을 재개할지 주목됩니다. YTN 조승호입니다.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버린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2년 전에도 아기를 버려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베네 쪼그리를 입은 신생아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엄마에게 사랑 대신 버림을 받았습니다. 엄마 A씨는 아이를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50일 동안 찾아오지도 끝내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A씨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피해 8개월 동안 도주하다 지난 19일 붙잡혔습니다. 아이를 버린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애들을 갖다 양육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구속됐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는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출생 이후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접종도 못하는 등 당연한 권리에서 배제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50일 동안 아이는 조리원 사람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50일 동안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보내면서 정말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고 안쓰러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에 태어난 다른 아이도 출생 신고 없이 산후조리원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유기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겠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추워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2도에 머물겠고 퇴근길에는 영하 3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뚝 떨어지며 무척 춥겠습니다. 또 영동은 오전부터, 제주도는 오후부터,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제주 산간에는 성탄절인 모레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다른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0도, 광주 1도, 부산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7도,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 휴일에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고 제주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 호남은 모레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